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씨 같은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이 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선진국이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지원 씨처럼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나 엄중한 사람, 그 뒤에도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수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에 대한 모독이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검증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의 검증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동안 박지원 씨와 유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자만 그렇겠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해서 박지원 씨로 하여금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조 내지 방치해 온 것이 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될 수 있도록 도운 데는 언론이 한 80%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박지원 씨는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박지원 씨가 언론으로부터, 기자들로부터 이렇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가지 자료로서 대충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2월 6일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박이태, 당시는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0년 신사의원 베스트 11을 발표를 했는데 그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의원, 김무성, 김성식, 조혜진 의원, 이상 한나라당, 박지원, 박영선, 이용섭, 전현희 의원, 이상 민주당, 조순영 자유선진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백봉 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서 재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2010년에는 151명의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 씨가 야당을 대표하는 신사의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지원 의원은 중국 차기 지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시진핑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을 한반도의 평화의 회방꾼이라고 했다라고 전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즉각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그런 말 기록이 없다. 반발함으로써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신사로 지명이 되고, 이정희 의원은 당시에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말해달라는 청취자 질문에 끝까지 확답을 못한 네가 신사로 기자들에 의해서 뽑혔다. 대충 짐작이 갑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 김대중, 김정일 회담, 2000년 6월 회담, 그 전에 박지원 씨가 북한 측과 협상을 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5억 달러를 보내기로 합의를 봅니다. 4억 달러는 현대그룹이, 1억 달러는 이 정권이 담당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현대그룹이 5억 달러를 보내고,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가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 5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하게 합니다. 이게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인데,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가 구속 기소되었는데, 구속 기소된 사안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이 수사 도중에 자살했습니다.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150억 원어치의 CD를 받아서 뇌물로 받아서 썼다 하는 죄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2심까지는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환송이 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CD 150억 원을 박지원 씨가 이익치 회장을 통해서 정몽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150억 원을 김영환이라는 사람 김영환이라는 무기중개상에 맡겨가지고 그걸 관리하도록 했다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자술서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정몽헌 씨는 수사 도중에 자살함으로써 박지원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때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진술 조서 중에서 언론과 박지원과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고 자료입니다. 김영환 자술서입니다. 김영환은 박지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그 후 김영환 자술서 2003년 8월입니다.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언론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을 접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001보, 000, 001보 누구누구 등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박지원이 그분들을 만날 때 저와 같이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사석에서는 제가 박지원에게 형님으로 호칭을 하고 어떤 때는 반말 비슷하게 대화를 하는 등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고, 박지원이 청와대에서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는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없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는 가끔 장관실에도 들어가서 박지원을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언론사 접촉이 박지원 씨의 주된 임무였다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영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영환 자술서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2000년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경 박 장관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잠깐 사무실에 들르라고 하기에 문화관광부 장관실을 찾아갔는데,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박 장관이 갑자기 저를 보고 느닷없이 정몽헌 회장 잘 알잖아 라고 하여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에 제가 잘 알지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박 장관은 저에게 스케줄이 적혀있는 수첩을 보여주어 살펴보았는데, 그 스케줄에는 박 장관이 만나기로 약속된 일정이 새까맣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언론인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얼마나 언론인들과 자주 만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스케줄표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돈 많이 들어 죽겠어 라고 하여 저는 박 장관이 저에게 정몽헌 회장에게 가서 돈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내가 MH, 그 당시에 박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정몽헌을 지칭할 때 MH라고 했답니다. 에게 부탁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적이 있고, 며칠 후 아침에 정몽헌 회장실로 찾아가서 정 회장을 만나
박지원이 요새 어려운 모양인데 한번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박지원 장관에게 돈을 좀 갖다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적이 있고, 정 회장은 저의 말을 듣고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위 150억 원을 정몽원 회장이 직접 박지원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의도를 보고 나서야 정 회장이 그 돈을 이익치 회장을 통하여 박 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박지원 장관이 언론인들 만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 취지의 김영환 진술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 기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9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남무선 검사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이 조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그 중에서 언론과 박지원과의 유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우니까 검사와 박지원 씨의 문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는 스케줄이 새까맣게 기재된 일정표를 김명환에게 보여주었던 사실이 있는가요? 예, 그것은 보여주었을 겁니다. 제 수첩은 여러 사람이 봤을 겁니다. 검사,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안을 위해서도 개인의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박지원, 제가 일정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저를 만나자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저희 일정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검사의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언론사의 간부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였던 사실이 자주 있었지요. 예, 제가 언론사 간부들과 평기자, 주로 정치부 기자에게 자주 술과 식사 대접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질문, 피의자가 자주 만났던 언론사 간부들은 어떠한 직책의 사람들이었는가요? 박지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로 만났던 언론사 사람들은 언론사 사주 및 언론사의 국장, 주필, 부장, 차장들이었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 등 정치부 기자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아주 이 언론사의 중추 내지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질문, 피의자가 만났던 언론사 간부들을 만난 횟수와 만나는 인원수 등은 어떠하였는가요? 라고 물으니까 박지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난 것은 점심시간에도 만나고 저녁시간에서도 만나는 등 많게는 일주일에 8 내지 10여 회, 적게는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정도를 만날 때도 있었는데, 만나는 인원수는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20명 정도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를, 언론인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일정은 반 이상은 이거 언론인 만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언론인들과 교류한 것이 그 뒤에 박지원 씨가 언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언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인프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언론사 부장 및 차장들을 주로 만났던 장소와 접대 형태 등은 어떠했는가요? 박지원 장관의 대답입니다. 제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는 장소는 강북 무슨 병원역 골목으로 올라가서 기상청 부근에 있는 한정식집, 신문로에 있는 한정식집을 주로 이용하였고, 저는 주로 음식점에서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폭탄주 3-4잔 정도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식으로 접대를 하였습니다.
폭탄주를 마셨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해가 됩니까? 기자가 장관과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술자리가 되면 안 되죠. 술자리가 되면 안 되죠. 기자와 공무원의 만남은 상당히 그게 공식적이라야 됩니다. 사무적이라야 합니다. 질문, 피의자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서 접대할 때 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요? 박지원, 공무소에서 저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3천만 원 정도와 청와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돈을 사용하였고 저희 친지들로부터도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피의자가 월 사용하는 판공비, 청와대에서 지원받은 금원의 규모,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금원의 규모 등은 어느 정도였는가요? 박 장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언론사 종사자를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가 밝혀지면은 피의자가 사용했던 자금의 액수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곳에서 별도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술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여 그런 겁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위 언론사 부장 및 차장 등 언론사 간부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별도로 돈을 주었던 사실도 있죠. 박 전 장관은 돈 준 적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에 드는 경비는 어느 정도였는가요? 박 전 장관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에 김명환에게 언론사 간부들과 만날 스케줄이 새까맣게 기재된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박 전 장관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얼마나 기자들을 많이 만났고 기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폭탄주로 시작이 되었다는 그 어떤 그림, 그 속에서 박지원 씨가 한국 언론을 타락시켰다고 보면 안 될까요? 한국 언론을 타락시켰다는 것은 물론 접대로서 타락시켰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한국 언론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다. 박지원 씨의 문제점을 다 덮어주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비극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이 조갑제닷컴에 아주 좋은 글을 쓰시는 원로 언론인입니다. 이분의 필명은 문무대왕인데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것도 박지원 씨와 언론의 유착관계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문무대왕이 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조선에서 깃발 날리는 두 사람이 있다. 국회의원 박지원과 트롯 가수 송가인이다. 박지원과 송가인이 특혜를 받고 있는 뒷그늘에는 TV조선 고위 임원 가운데 전남 진도 출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지원은 TV조선의 인기 시사 토크쇼 강적들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박지원이 강적들에 고정 출연하여 박지원 특유의 청산유수식 달변으로 시청자들을 현혹시킨다. 박지원의 주장은 구역질 난다는 시청자들의 비난 댓글도 많다. 특히 박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을 지지 찬양한다. 조국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축켜 세운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각종 의혹과 범죄성 조국 게이트는 의혹일 뿐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수많은 비리와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확실한 한방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지원의 이 같은 궤변은 시청자들의 항의와 공개의 대상이 되고도 있다. 이런 박지원이 TV조선의 강적들에 어떻게 해서 고정 출연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박지원 자신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 현역 국회의원이 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방송 출연자에 대한 선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고정 출연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다른 현역 의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박지원이 고정 출연하는 것은 TV조선이 박지원을 특별 지원하거나 홍보해 주려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원칙과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방송의 시사 토크쇼에 여야 국회의원이 같이 출연해서 논쟁을 벌이는 경우는 있어도 박지원처럼 현역 의원이 고정 출연하는 경우는 없다. 신문의 경우도 특정 국회의원에게만 칼럼 발표의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박지원 씨에게 TV조선이 주는 특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이 기자가 죽은 사회, 죽은 기자의 사회가 아니라면 박지원 씨는 절대로 국회의원도 될 수 없었고 국가정보원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도 꾸지 못했던 현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지원 한국 언론의 유착관계. 박지원이 한국 언론을 타락시켰다. 저의 말에 반론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